그 빈출 풀어드리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지금 진도가 너무 빡빡해요. 그래서 못 풀어드리니까 꼭 같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당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404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당권 나오죠. 네. 일단 356조 조문 한번 읽어보시죠.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이다 그러면 사실은 글자 그대로 저자가 맡을 저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1억 원을 빌리면 1억 원에 대응하는 부동산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집이 3억 원짜리다. 그런데 1억 원을 빌렸다. 그러면 1억 원에 대응하는 내 집 3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맡을 저예요. 예. 자, 그냥 뭐 의미가 없고요. 칠판 보시고 지금 갑이 토지나 건물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갑에게 돈을 1억 원을 빌려준다. 그럼 요 1억 원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피담보 채권이다 그러죠? 그래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그래요. 지금 갑이 돈을 빌렸으면 채무자인데 갑이 돈을 빌리고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게 아니고 형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면 그 형님이 제3자가 되는 거예요. 돈은 갑이 빌려놓고 갑의 형님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그랬을 때 그 형님은 제3자가 되는데 이 사람을 우리는 물상보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집으로 보증을 대신 서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물상보증인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면 채권자가 바로 저당권자이죠. 그 제3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물상보증인. 자,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일단 부동산이 저당권의 대상인 건 아시겠죠? 동산에 대해서도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겠느냐? 동산은 안 돼요. 저당권은 부동산 물권입니다. 다만 등기나 등록에 의해서 공시되는 재산들은, 동산들은 저당권 설정 객체가 될 수 있다.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어떤 게 있어요? 예? 건설기계, 선박, 자동차 이런 것들은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죠. 동산이지만 민법에서는 동산이에요. 동산이지만 저당권 대상이 된다. 그리고 저당권은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또 일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같은 논리로 일동 건물의 일부도 저당권 설정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얘가 저당권자인데 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어떤 걸까요? 결국은 자기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뭐 하는 거죠? 경매에서 그로부터 뭐 한다?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가 있다. 이게 바로 담보 물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경매를 전제로 한단 말이죠. 경매를 했을 때 해당 부동산이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돼야 되겠죠. 누구에게? 경락인에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제일 비싸게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경매 절차에서. 그죠? 그럼 얘가 이제 매각대금을 낼 거 아니에요. 문제는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소유권 이전의 단위가 토지는 뭐죠? 필이고 건물이라면 동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필의 일부만 소유권 이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저당권 설정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동의 일부는 저당권 설정 안 되죠. 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당권 설정의 단위는 설정의 단위는 소유권 이전의 단위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굳이 한 동의 건물의 일부분만을 소유권 이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구분 등기를 해서 구분 건물로 만들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일동 건물의 일부나
또는 일필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경매가 안 되니까.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공유 지분은 이전 등기가 가능한가요? 네. 지분의 이전 가능하죠? 네. 그럼 지분의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 같으니까 단위가. 이해되셨다고 믿습니다. 자, 피담보 채권 보시는데 피담보 채권과 관련해서 목적물의 인도 청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예컨대 돼지 100마리 인도 채권이 있는데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근데 그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가액으로 산정해서 기재합니다. 돼지 100마리 인도 채권을 가액으로 산정해서 기재하면 돼요. 또 수개의 채권을 저당권으로 할 수도 있고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도 있고 수인의 채권자의 채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에게 A가 1억 원을 5천만 원 빌려주고요. B가 3천만 원 빌려주고 C가 2천만 원 빌려줬어요. 도합 얼마예요? A, B, C 합치면 1억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수인의 수개의 채권을 하나의 피담보 채권 1억 원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저당권자 A, B, C가 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이 A, B, C가 세 명이 하나의 저당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공동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가지게 되는데 그 형태가 공유예요, 합유예요, 총유예요? 공유겠죠. 지분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얘들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그러면 총유. 얘들이 조합 계약을 체결한 사이다 그러면 합유가 되고 그거 아니면 다 공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유권을 여럿이 가지고 있을 때 공유고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준자를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저당권의 준공유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수인의 채권자의 수개의 채권은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했을 때 저당권의 준공유. 자, 그 중에서 일부 채권이 무효라고 하면 나머지 채권은 다 따라서 무효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일부가 무효라도 나머지 채권은 유효하다.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을 장래 채권으로도 할 수 있을까요? 장래, 현재는 채권이 없는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저당권 설정해도 돼요? 안 돼요? 자, 이런 경우 한번 있을 수 있나요? 저 어릴 때 집인데 여기는 영순회였어요. 영순회. 여기가 이제 텃밭이었고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영순회예요. 영순회. 저희 집이 담이 있고 여긴 저희 집이고. 그 제가 여기서 영수야 놀자 그러면 얘가 알았어 그래요. 텃밭이 있었고. 자, 이렇게 구조가 될 수 있는 집이 단독주택 옛날에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 어디예요? 달동네. 달동네 이런 거 많아요. 예. 지금도 있는데요, 뭐. 그 달동네 수도곡상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저기 동인천에 있잖아요. 동인천에 그 내리교회 있는데 거기도 아직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하인천도 그렇고. 하여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착안한 건데 뭐냐면 요 담벼락이 이게 꺼끌꺼끌 그랬어요. 어릴 때. 예, 어릴 때 꺼끌꺼끌했어요. 만약에 이게 무너지게 되면 여기에 손해가 발생하겠죠. 네. 그렇죠? 손해가 발생한 것을 염려해서 이쪽에서 방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혹은 방해 예방, 미리 방지하는 시설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손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방해 예방 또는 손해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이쪽에서 방해 예방 청구한다는 거는 이거를 시설을 보수하라고 청구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쪽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 집에서 시설 보수 못하겠다. 그러면 이쪽에서 뭘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염려해서 미리 담보 제공을 해달라. 그럼 어떻게 담보 제공하느냐 이거죠. 만약에 무너졌다면 여기에 발생할 손해가 약 1천만 원 되더라. 가정하고 1천만 원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쪽에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손해배상의
담보 제공을 요구한다. 그러면 1천만 원 채권은 당장 발생한 거예요?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장래 발생할 채권을 위해서도,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위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에서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여기는 밋인데 이거는 또는이란 말이에요. 또는. 왜? 현재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잖아요. 나중에 손해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손해배상, 손해 발생에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예방 청구나 또는 그 중에 손해배상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담보 제공 요구를 했을 때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됐다고 간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성립입니다. 자, 저당권 성립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법률행위 186조와 법률 규정 187조로 성립되겠죠. 그러면 당사자 간에 저당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를 하면 되죠. 어떤 등기겠어요? 구체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그죠? 자, 이때 이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등기를 하면 저당권이 발생하나요? 안 하나요? 저당권 발생하지요. 물권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물권 변동이라는 건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그게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존속 요건은 아니다라는 말은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뭐 되는 거예요? 말소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다면 그 권리인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왜?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에 불과할 뿐이지 물권이 그대로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하고 같은 표현인 거예요.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으로 말소됐을 때. 적법하게 말소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인데 효력은 두 가지의 효력이 있어요. 저당권이 목적물에 미치는 효력과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따른 효력입니다. 먼저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따른 효력인데 1억 원의 돈을 빌려줬다면 그 피담보 채권은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겠느냐? 미치는 범위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목적물 자체 효력이 미치는 범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자, 이때부터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저당권 성립했어요. 설정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했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원본액이 발생하죠. 원본 얼마? 1억이었죠. 플러스 미자가 생기죠. 여기는 언제예요? 그러면 여기는 변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요날 빌려서 저당권 성립했다가 이날 갚는 거예요. 그럼 갚을 때까지는 원본액과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변제기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변제하기로 약속한 시점에 돈을 갚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죠. 그럼 위약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미리서 약정할 수 있어요. 그걸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변제기에 돈을 안 갚게 되면 변제기에 돈을 갚았으면 그 돈에서 예를 들어 변제기에 1억 원하고 이자 20%가 1억 2천만 원이다. 가정을 해보잔 말이에요. 이자 20% 잡아서요. 그러면 변제기에 갚을 돈은 1억 2천이죠. 갚으면 되는데 안 갚았잖아요. 만약에 갚았다면 갚은 그 돈을 받아서 1억 2천을 은행에다 놓으면 이자가 계속 발생하죠. 근데 그때 돈을 안 갚으니까 그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이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손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손해. 다시 말하면 이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예요. 제때 돈을 준 거예요? 제때 돈을 안 준 거예요? 제때 돈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지연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라고 해요. 지연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늦춰졌다 그러는 거잖아요. 늦춰졌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써놨죠? 지연이자, 지연배상,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채무 불이행으로 따른 손해배상이다. 또는 이행을 지금 지체하고 있으니까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실행비용이에요. 저당권 실행하면 경매 신청하잖아요. 저당권 실행한다는 건 경매 신청한다는 건데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 등록세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 이런 거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실행비용이다. 감정평가도 해야 되겠죠? 그럼 감정평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경매 물건이, 경매 목적물이, 경매 물건이 매물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경매 공시가 됐어요. 경매하겠다고. 그러면 그 감정평가사가 붙죠.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나와가지고 다 일일이 감정평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금액이 감정가가 얼마가 딱 산정이 돼요. 이 아파트는 감정가 5억이다. 그리고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 감정가는 실제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믿지 마세요. 경매에서 감정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실제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요 동네 저기 보면 저기 주상복합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저 자치센터 가기 전에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파트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매 나왔어요. 한 15년 전에 제가 본 거예요. 근데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냐면 2억 5천 나왔어요. 감정가가 엄청 세게 나온 거예요. 근데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 동네 무슨 아파트가 있지 해서 왔다 갔다 보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감정가가 2억 5천 나왔는데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1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보면 야 이거 어마무시하게 떨어졌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시세가 1억 4천이었어요. 시세가. 그러니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감정가는. 어쨌든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감정가, 감정 비용도 이 실행 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더하면 그럼 얼마가 되겠느냐 계산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자, 원본 1억 원이에요. 이자 연 20%. 그럼 2천만 원이자. 20%. 왜 20%냐면 계산하기 편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계산하기 편해서. 20년 동안 계속 이것만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서 비율 바꾸면 제가 힘들어져요. 저도 수학에는 약해요. 예. 그 다음에 위약금은 1,000만 원. 이렇게 하잔 말이에요. 그럼 손해배상은 얼마가 되겠어요? 지연배상은. 자, 1년을 지체했다 그러면. 원본 1억 원에 여기서 이자율 20% 약정했죠? 그 이자율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연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자하고 지연이자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얘는 손해배상인 거고, 이건 원본에서 시간에 따른 가치 상승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올해 1억 원은 내년에 1억 원하고 같은 돈이에요? 아니죠. 올해 1억 원이 내년 이맘때 같은 가치가 되려면 1억 플러스 1년치의 이자가 들어가야 그게 같은 금액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세금 내가 3억을 냈단 말이에요. 전세금 3억 내고 2년 있다가 3억 돌려받아요. 그럼 원금 보존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까먹은 거예요. 2년 지나면 3억 원에 2년째 이자가 더 붙어야 그걸 돌려받아야 원금을 보존한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인플레 왔죠? 사실상 인플레죠? 그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돈이 똥값 되는 거예요. 그럼 현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인플레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위약금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손해배상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억 원에 20%니까 2천만 원. 또 이자 2천만 원에 20%니까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00이 돼요. 요게 몇 년치예요? 1년치 지연배상인 거예요. 그럼 2년 되면 4,800 뭐 이상 되겠죠? 3년치 되면 이제부터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죠? 얼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금액이. 손해배상 금액이. 요거를 전부 담보하는 게 피담보 채권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어떤 거냐면, 갑수부동산의 1번 저당권자가 지금 1억 원 빌려주고 이렇게 약정을 한 거예요.
2번에서 저당권자 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을이고 여기 병이에요. 자, 근데 이 부동산의 담보 가치는 총 2억이다. 그래서 얘는 1억 원을 빌려주고 지금 이렇게 저당을 잡았는데 1년 지연되니까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 5,400이 됐죠? 네. 다 더하면 이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니까요. 네.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1억 5,400이 돼요. 1년치. 근데 1년 더 지체하면 얼마가 돼요? 여기서 2,400 더 넣으면 되죠? 1억 7,800이 되겠죠? 그죠? 이게 2년치예요. 3년차 되면 2억 원이 넘어가겠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되면 선순위자 얘가 다 받아가고 후순위자는 아무것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건 얘만 보호하는 거고 얘는 보호하지 않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애시당초 얘가 1억 원 빌려줬을 때 얘는 담보 가치는 한 1억 정도 남겠구나. 그럼 내가 넉넉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려면 5천은 충분히 내가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이 순위로 들어갔는데 선순위가 안 받고 계기다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얘는 한 푼도 못 건지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제한해야 되겠다. 피담보 채권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주범은 뭐 때문이에요? 이자예요? 지연배상이에요? 지연배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것을 이행기 도가 후 1년분으로 한정을 지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실제로 이만큼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 상태에서 실행하더라도 1년치밖에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순위자를 보호하겠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1억 5,400인데 이게 다음 해 2년차가 되면 1억 7,400. 그 다음에 1억 9,400.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행기 도가 후 1년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럼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암기해야 돼요, 이제? 원본액은 리자, 위약금, 손해배상, 실행 비용이죠. 그리고 원리금 외에도 손실비용을 담보한다. 이렇게 암기하시죠. 원리금 외에도 손실비용을 담보한다. 원리금 외에도 손실비용을 담보한다. 손가락 펴보시고 원본, 리자, 위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펼 때는 1, 2, 2, 1, 2, 2 이렇게 펴요. 1, 2, 2, 1, 2, 2.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네. 원리금 외에도 손실비용을 담보한다 그래서 원본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그래요.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그래서 완이에요. 리자하고 위약금 요거는 임의적 기재사항 그래요. 그래서 얘는 등기를 해야만 주장할 수 있고 리자와 위약금에 등기를 하지 않고 원본액만 등기하면 얘는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한만 이 등기를 하면 이자하고 위약금 등기를 하면 그건 주장할 수 있어요. 피담보 채권으로서. 원본액을 만약에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등기 무효예요.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게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든 말든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만 기재해야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과 실행비용은요. 등기하지 않고도 담보돼요. 그래서 등기 없이 담보되는 건 뭐예요? 손해배상과 실행비용. 다만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이행기 도가 후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된다. 아시겠죠? 원, 요건 뭐예요? 필요적 기재사항. 요거는 임의적 기재사항. 요거는 등기 없이 담보되는 거. 원본, 리자, 위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1, 2, 2. 그죠? 그 중에서 이행기 도가 후 1년분에 하나는 건 뭐예요? 뭐예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손해배상이 1년분이에요. 손해배상. 가운데 아니에요. 요거. 손해배상. 요게 1년분이다. 근데 손해배상이 지연배상, 지연이자라고도 분류가 여러분이 홀딱 속아 넘어가는 게 어떤 거냐면 이자는 이행기 도가 후 1년분이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자는 얘잖아요, 얘. 그래서 얘는 아예 리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리자. 예?
지연배상, 지연이자, 손해배상 요게 1년분이라는 거지 이자가 1년분 하면 틀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물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청기와 주유소라고 썼죠. 청기와 주유소. 청기와 지금 있나요? 없어졌어요. 여기가 되게 유명한 데예요. 그 신촌의 홍대 앞에 그 사거리에 있었던 주유소가 청기와 주유소인데 이게 청와대 비슷하게 기와를 만든 거잖아요. 그 청기와예요. 그 주유소 그 지붕이. 예. 근데 거기서 납치 사건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죠. 근데 지금 그 자리는 없어지고, 주유소 없어지고 지금 건물 올라갔어요. 자, 여기 푸른색으로 보여요, 이거? 네. 네. 이걸 뭐라 그러죠? 네? 지붕? 지붕? 그러니까 주유소가 있으면 주유소 이렇게 기둥이 있고, 여기 지붕 있잖아요. 저걸 뭐라 그러죠? 예? 아니, 저걸 붙이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죠? 아,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왜 그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캐노피. 이걸 주유소의 캐노피라 그래요. 침대가 있으면 침대에 이렇게 레이스 막 달아가지고 공주 침대처럼 해놓잖아요. 그걸 캐노피라 그래요. 캐노피. 그 단어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났어요. 이게 뭐예요? 주유소의 캐노피예요, 캐노피. 캐노피라고 해요. 요거 등기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공법상, 민법상, 등기법상의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주유소의 캐노피는. 캐노피는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등기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민법상 건물은 뭐가 있어야 되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뭐가 없어요? 벽이 없잖아요. 공법상의 건축물은 붕뚱이나 붕벽만 있어도 공법상의 건축물이에요. 근데 민법에서는 세 개가 다 있어야 건물입니다. 그래서 쟤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얘는? 토지의 부합물입니다. 부합물.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죠? 주유기가 있어요. 주유소에 주유기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건 색깔 있는 주유기네요. 이건 신형 주유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가 세차장이 있어요. 뺀질 세차장. 뺀질뺀질하게 닦아서. 여기서는 월세가 나오고, 요 동그란 게 이게 월세예요, 월세. 잘 안 보이죠? 그 옆에 이제 건물이 있는데, 예, 나오네요. 월 얼마 나와요? 100만 원. 그리고 여기는 건물이에요. A 소유의 건물. 그러면 땅은 누구 거예요? 갑의 소유 토지인데 건물은 A죠? 그럼 A라는 사람은 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무슨 권을 취득한 거예요?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한 거죠. 자, 그런데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다. 그러면 이 주유기에 해당하는 거는 주유소 토지의 뭐죠? 얘는? 네, 종물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부합물이죠. 부합물. 부합 아시죠?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우린 부합됐다 그러고 부합된 물건을 부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부합물과 종물에 미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은 어디까지를 품고 가느냐, 그래서 낙찰자에게 어디까지 넘겨주느냐 이거야. 여기에 종물이 있다, 부합물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포함해서 저당권하고 묶어서 싸그리 넘어가는 거예요. 예컨대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왔다. 이 단독주택은 정원도 있고 정원수도 있어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나왔을 때 낙찰받는 사람은 정원수까지 취득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야? 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서 실행이 된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니까 낙찰자는 별도의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합물에 해당한다면, 그것이 종물에 해당한다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요거는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있었던 종물이에요. 요 주유기는. 근데 신형 주유기는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저 주유기를 저기다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전에는,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요거밖에 없었죠. 구형 주유기밖에 없었는데 저당권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신형 주유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든 미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부합물이나 종물에 해당한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409페이지 보시면 409페이지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그래서 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래서 부합물과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 전 후를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고. 자, 다시 칠판 한번 보시죠. 저 주유소의 캐노피는 부합물이에요. 주유기는 종물이에요. 그러면 낙찰자가 경매 받으면 부합물, 종물 전부 취득한다는 얘기죠. 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니까. 그 범위에서는 다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월세 100만 원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뭐죠? 과실이죠.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이에요? 아니에요?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죠. 따라서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안 미칩니다. 자, 지금 갑소유 토지라 그랬죠? 갑이라는 놈이 저당권자에게 돈을 지금 갚는 상황이에요? 안 갚는 상황이에요?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하겠죠? 근데 저당권자는 점유를 안 하죠? 그러면 갑이라는 저 소유자는 저당권자인 채권자에게 지금 돈을 안 갚고 있는데 여기서 과실 100만 원씩 나오는 건 지가 다 받아먹고 있어요.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얄밉죠? 아니, 저당권자에게 갚을 돈을 안 갚으면서 지가 받을 돈을 따박따박 월세를 받고 있으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얄미운 거예요. 그렇다고 저당권자는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해당 과실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자, 이번에 A 소유 건물인데 이거예요, 이거.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꺼번에 한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사례는 좀 다릅니다. 지금 건물에 대해서 A가 자기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B라고 해보죠. B가 A에게 돈을 빌려주고 건물의 저당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A가 B로부터 빌린 돈을 안 갚으니까 얘가 경매를 실행합니다. 저당권 실행해요. 그 말은 경매한다는 거죠. 그럼 경매되면 이 건물이 이제 C에게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낙찰됐을 때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서 낙찰됐다.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C의 소유가 되었을 때 C가 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얘는 건물을 철거 안 하겠죠. 지금 봐봐요. 갑소유 토지에 A 소유 건물이 있었고 이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서 실행이 됨으로써 얘가 C에게 넘어간 거죠. 이렇게 된 거죠.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아요, 달라요?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아요, 달라요? 법정상권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C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얘는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철거를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낙찰 받자마자 철거당하네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이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 거기에 있는 종된 권리인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같이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경매를 통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물 소유를 위해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다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해봐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된 권리.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된 권리. 다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된 권리. 처음부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된 권리인 지상권과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된 권리인 지상권과 임차권에 미친다.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이 건물의 낙찰자는 낙찰받음과 동시에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건 법정상권이 아니죠? 이해되셨어요? 왜 종된 권리라고 하냐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근데 얘가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해야 되는데 건물을 소유해서 유지하려면 땅 이용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건물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주된 권리고 얘가 종된 권리이다.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가 필요한 것이니까.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된 권리인 지상권과 임차권에 미친다. 그러면 경락인은 경매를 통해서 뭣도 같이 취득하는 거야. 건물 소유권에 플러스 지상권이나 임차권도 함께 취득한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다 미치는 거예요. 다 미쳐요. 저당권의 효력은 다 미치는 거예요. 근데 뭐만 빼고 미치냐면 건물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에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건물에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안 미치고요. 그 다음에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역시 안 미쳐요. 이거 빼고 다 미치는 거예요. 건물 과실만 빼고 다 미친다. 다만 과실에 대해서도 뭐하면 압류하면 미친다. 자, 저당권의 효력은 다 미칩니다. 뭐 빼고? 건물 과실 빼고 건물 과실을 빼고 다 미친다. 아시겠죠? 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그러면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친다. 과실에 안 미친다. 압류하면 미친다. 종된 권리에 미친다. 다 미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안 미친다. 건물에는 안 미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아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된 권리인 지상권과 임차권에 미친다 그랬죠? 마지막이에요, 이제. 불났어요. 주유소 불났어요. 그럼 뭐 나와요? 화재보험금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이와 같이 미치는 성질을 무슨 대위? 물상 대위. 아시겠죠? 네. 이제 오전 끝나시고 댁에 가실 때 옆에 짝꿍 분하고 같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알지? 알지? 불러봐. 내가 말해줄게. 좋아.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과실에 안 미친다. 압류하면 미친다. 종된 권리에 미친다. 화재보험금에 미친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에 안 미친다. 이렇게 딱 대화가 얼마나 좋아요. 이번엔 네가 해봐 그랬더니 글쎄 저당권이 미치냐? 뭐에 미칠까? 이렇게 대화하는 친구는 만나지 마세요. 도움이 안 돼 일생에. 그렇죠?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결국 목적물에 미친다는 것은
경락인이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하겠느냐 그거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 아까 우리 담보물권을 진보다리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 그려놨잖아요. 이걸 담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이 보따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부합물도 들어가고 종물도 들어가고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라면 건물은 빠지고 과실은 안 들어가고 압류하면 들어가고 그죠? 종된 권리도 들어가고 화재보험금도 들어간다. 그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려워서 미치는 거예요? 미친다? 자, 이제 저당권의 실행이라고 하는데 저당권의 실행은 결국 뭐 한다는 거죠? 경매한다는 겁니다. 경매. 그런데 실행 방법을 보면 사적인 실행 형태도 있고 공적인 실행 형태 두 가지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다는 거죠. 사적 실행은. 공적인 실행은 공적으로 한다. 개인적이지 않다. 다시 말하면 국가를 통해서 한다는 게 공적인 실행이에요. 사적 실행은 유저당이라고 해서 저당권자에게 소유권이 흐를 유자예요. 유저당. 저당권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흐를 유자. 그래서 유저당은 뭐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대물 변제의 예약하고 임의 환가의 약정이라고 표현해요. 뭐냐면 지금 갑이 2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을로부터 1억 원 빌렸단 말이에요. 저당권자예요. 첫 번째, 돈을 이제 어떻게 갚냐면 사적인 실행 방법이죠. 얘가 이 채무 대신 집을 주는 거예요. 채무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억 빌려주고 2억짜리 집을 가졌으니 얼마 남아요? 1억 남잖아요. 1억 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대물 변제의 예약 그래요. 임의 환가의 약정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 임의 환가의 약정은 얘가 소유권 이전을 받아놓고요. 그래도 얘가 지가 1억 원이 있으면 주면 대물 변제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돈이 없어요. 이놈이 병에게 팔아서 2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1억 받고 나머지 1억 원은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기가 환가하는 거예요. 임의로. 채권자 임의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경매를 꼭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요걸 사적 실행이라고 합니다. 요게 가능해요. 근데 이 대물변제 예약이나 임의환가 약정을 왜 유저당이라고 하냐면 얘로부터 얘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지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을이라는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죠. 아, 내 소유인데 당신이 소유자가 됐네. 유 저당권자 아니었어? 소유자 됐네. 저당. 그래서 유저당입니다. 아시겠죠? 헤이 유 저당권자였는데 소유자가 됐네. 유저당. 됐죠? 그 다음에 공적 실행인데 요거는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표현합니다. 경매는 크게 이렇게 나뉘어요. 하나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뉘는데 강제 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한 것이고 임의 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집행권원이다.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옛날 민사집행법에서는 이거를 채무 명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단어가 너무 어렵다고 쉽게 바꿨어요. 그래서 집행권원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단어가 어려워서 쉽게 바꿨대요. 더 어렵죠? 근데 이건 뭐냐면 경매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환가 절차라고 했잖아요. 집을 돈으로 바꾸는 절차, 그걸 환가 절차라고 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매는 강제 집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임의로 갚으면 좋은데 안 갚으니까 강제로 집행해서 돈을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매라는 건 강제 집행 절차야. 그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집행권원이야 구체적으로? 판결문이 있어야 됩니다. 판결문이 집행권원이에요. 판결에 보면 뭐 1억 원을 청구한다. 1, 2 판결 나오면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 위 2랑은 집행할 수 있다.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이 판결문이 집행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강제 집행의 근거다 그런 뜻이야. 집행권한은. 다시 말하면 집행권한이 필요하다는 말은 소송한다는 거예요? 소송 안 한다는 거예요? 소송에서 판결 나와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소송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집행권은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강제 집행이. 그러면 채권자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임의경매, 강제경매? 예? 임의경매가 채권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강제경매가 좋은 거예요? 힌트. 강제경매를 하려면 소송 걸어서 이긴 다음에 판결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집행해야 되고, 임의경매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서류 한 장만 넣으면 바로 경매되는 거예요. 소송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좋은 거예요, 채권자들은. 이거를 우리는 경매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매권.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담보물권자의 경매권, 담보권자로서의 강력한 권리인 경매권은 바로 임의경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임의경매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요? 여기 있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임의경매는? 담보물권자가 하는 거예요, 담보물권자가. 그래서 그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경매한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담보권 실행 경매는 결국 뭘 얘기한다? 임의경매를 얘기한다. 반면에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은 보증금 청구를 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경매 들어가야 될 건데 임차인은 임의경매 들어갈까요? 강제경매 들어갈까요? 임차인은 강제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임차권은 담보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 받은 다음에 집행 들어가는 거예요. 임차인은, 채권자는. 담보물권자 아니면 다 강제경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매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판결만 받으면. 판결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집행할 수 있으니까 강제경매는 일반적인 임의경매하고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럼 임의경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담보물권이 좋은 거예요. 일반 채권보다. 채권 해소하기가.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